시험 치느라고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괜찮습니다. 더 잘하면 되죠. 합시다. 오늘 과학기술 2개 해야 되고요. 176페이지. 그렇게 어려웠던 지문까지는 아니거든요, 둘 다. 네, 과학기술 중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정 선택 과목을 하는 애들에게 유리한 지문은 빠질 겁니다. 근데 지금 176페이지 있는 과학기술 3은 생명과학 하는 애들한테 특별히 유리하냐고 물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같이 할 건데 뒤에 있는 181페이지에 있는 과학기술 4번 있죠? 얘는 그래도 좀 다소 아주 약간이라도 생명과학 선택하는 아이들에게는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봅시다. 과학기술 3부터 하겠습니다. 자, 육상생물이랑 수생동물이 있는데 각각 생활 환경에 따라서 호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육상동물, 뭐 우리 생각하면 되죠? 우리 육상동물이니까. 육상동물은 폐의 표면에 건조한 공기가 닿으면 폐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이것은 폐를 손상시키고 탈수를 일으키고 기체를 용해하는 폐의 능력을 떨어뜨린대요.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려움 이야기하는 거죠. 한편 수생동물은 가용상소가 적은 수중 환경과 수온 차이에 의해서 변화되는 수소 가용성에 적응을 해야 되고요. 이거 뭐야, 어려움이지. 또 수생동물은 물속에서 움직이는데 많은 근육 운동이 필요하고, 어려움 두 번째. 찬 바닷물의 비열 때문에 열을 빼앗기고, 비열 문제 3개. 삼투압 때문에 수분 균형에 문제가 있다. 지금 보면 1문단만 잘 봐도 육상이랑 수생동물이 숨쉬는 게 어렵다 그랬는데 대충 봐도 누가 더 어려워 보여? 수생. 얘가 훨씬 어려워 보여. 실제로 왜 우리도 물놀이 한번 하고 나면 배 엄청 고프잖아. 그 물 안에서 쓰는 에너지랑 밖에서 쓰는 에너지랑 완전 수준이 다른 걸 느끼죠.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근육 운동도 많이 들어가, 애시당초에 산소 양도 좀 적고, 수분 균형도 맞춰야 돼, 열도 계속 뺏겨, 이런 걸 유지해야 되는 것 때문에 수생동물이 좀 어려워 보인다. 계속 가보면 이런 환경 속에서 수생동물은 효과적인 호흡을 위해서 아가미라는 특수한 기관을 쓴대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치? 아가미 우리한테는 없고, 쉽게 말해서 물고기들한테는 있는 거. 아가미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하고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데, 동그라미 쳐봐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학기술 지문은 특히나 기술이 조금 더 그런데 기능, 역할 나오면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선지 구성되는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기능, 아가미 기능,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왜, 내, 2개로 나눈다 이랬으니까 그럼 각각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외 아가미는 몸 밖으로 돌출된 형태고, 표면적이 넓고 형태가 다양하고 유생기의 도롱뇽이나 무척추 동물한테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얘랑 얘를 이항 대립으로 구성할 테니까 옆에다가 잘 정돈하면 되겠습니다. 외아가미부터 정돈해 볼게요. 외가미가 아니지. 아, 니들 점수 때문에 내 멘탈이 나갔잖아. 아, 진짜. 외아가미가 있고 내 아가미가 있대. 그러면 정돈해 봅시다. 돌출된 형태고, 당연히 외 아가미니까 몸 바뀌겠죠. 내 아가미는 그러면 몸 아니겠지, 상식적으로. 표면적이 넓다. 또 형태가 다양하다. 드러나는 애들은 그냥 유생기라는 말은 뺄게요. 도롱뇽, 또 무척추,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계속 정리해 볼게요. 외아가미는 주변 물과의 접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이 흔들려야 되는데, 이랬어. 이거 해야 된대. 주변 물과 접촉을 극대화해야 된대.
이는 외부로부터 손상에도 노출되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 그럼 뒤에 나오는 이건 뭐지? 있어서 별로 안 좋은 점. 일단 손상에 노출이 쉽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공격당할 위험이 크다. 그럼 마찬가지로 정리합시다. 단점이라고 써서 이쪽에 있을까요? 단점. 손상이 쉽고 에너지 소모가 많고 또 공격당할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정도는 잘 했으면 뒤에 내야감이 이야기가 나와. 그럼 이제 똑같은 위치에 배치만 잘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 만약에 내야감이 설명을 안 해. 그럼 문제 구성을 안 한다는 거니까 얘만 잘 정돈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주변 물과의 접촉을 극대화하려고 많이 흔들려야 된대. 왜냐고 물으면 뭐라고 생각할래? 왜 많이 흔들려야 되는데? 주변 물과의 접촉을 극대화하려고 이럴 거야? 그러면 주변 물과의 접촉을 극대화해야 되는 이유는 뭔데? 라고 물으면 뭐라 해야 될까? 이건 왜 해야 되는데? 아가미가 뭐 하는 위치? 호흡. 아까 기능 이야기했잖아. 내가 기능 중요하다 그랬지. 여기. 어디 갔니? 아가미 기능. 여기.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 흡수해야 된다며. 근데 이 산소가 어디 있으니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니까. 그래서 요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물어보면 이렇게 집어써야 돼. 이런 거 생각하셨죠? 당연히 지금 부끄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지? 오케이. 계속 가봅시다. 반면에 대부분의 오류, 대부분 나오면 항상 무슨 생각? 전체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에 나타나는 내아가미는 이랬으니까 끊어봅시다. 얘는 도롱뇽, 무척추 동물한테만 있었으면 얘는 대부분 물고기 여기까지만 쓸게요. 뒤에 갑각류, 연체동물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구조적으로 정교하고 체내에 있어서 보호받는다 이랬으니까 얘는 체내에 있다. 그러니까 내아감이겠죠. 구조가 정교하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덮개라고 부르는 딱딱한 껍데기로 덮여있대요. 이제 내아가미의 구성이 나오는 거지. 내아가미의 구성. 이런 거 나오면 역시나 여기 구성 예쁘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덮개라는 애가 있대요. 그게 딱딱한 껍데기래. 내아가미는 필라멘트라고 부르는 가는 실 모양의 구조를 기본 단위라고 하고 이 필라멘트에 라멜라라는 게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림 한번 볼까요? 4번 문제 한번 볼까? 여기 마침 A라고 돼 있으니까 4번 문제 한번 보면 필라멘트가 가로로 길쭉하게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여기 좀 사람 얼굴 비슷하게 생긴 판이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꽂혀 있죠? 이 판이 라멜라, 그지? 그림을 보면 돼. 이게 그림 있으면 애들이 막 벌써 하기 싫어, 막 생짜증이 나 이러는데 그림이 있는 건 우리한테 100% 도움이 됩니다. 꼴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 글로만 돼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어렵잖아. 그렇다고 그림 그릴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거 이해하라고 그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4번 문제가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가 아가미를 이렇게 자세히 볼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선후, 대소 이런 건 항상 비교해야 된다 그랬잖아. 아가미를 덮는 게 덮개고 아가미는 필라멘트라는 게 기본 구조고 필라멘트 안에 라멜라가 붙어 있는 거야. 그치? 오케이. 각 라멜라 내부에는 또 뭐가 있대? 모세혈관이 있어. 그럼 크기로 따지면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죠. 필라멘트 안에 라멜라 안에 모세혈관이 있어. 그 모세혈관에서 뭐해? 산소랑 이산화탄소 교환을 하네. 이 아가미에서 해야 되는 주요 역할을 결국 하는 애는 모세혈관이네. 됐지? 오케이. 필라멘트는 아가미를 지탱하는 아가미궁이라는 데 부착돼 있고 지금 쭉 뭐 이야기해요? 여기 제가 말하는 것처럼 구성 이야기 하거든요. 4번 문제 봐봐. 아가미궁이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자. 이렇게 길쭉하게 원기둥 모양처럼 돼 있는 게 아가미궁이라고 돼 있네요. A라고 적혀 있죠. 오케이. 아가미궁 여기다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미궁에 필라멘트가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지, 그지? 아가미궁 있고 거기 필라멘트 연결되고 필라멘트 안에 라멜라, 그 안에 모세혈관. 오케이. 필라멘트의 양측에는 각각 구심성 혈관이랑
원심성 혈관이 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생명과학 하는 애들한테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 구심이랑 원심 혈관이 뭔지 알 수 있으니까. 자,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은 필라멘트의 한쪽 측면을 따라서 구심성 혈관을 흐르며 이랬으니까 여기다 밑에 쓰면 되죠. 사실 이렇게 예쁘게 정리하는 게 수능 치고 있을 땐 이럴 수 없잖아. 우리 오늘 모의고사 쳐봤잖아, 그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여기 쓰는 거야. 구심성 혈관에는 산소 농도가 낮아. 다음, 산소 농도가 높은 애들은 원심성을 지나. 필라멘트 한쪽 측면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라멜라 안에 있는 모세혈관 내부에는, 이거 계속 이야기해주네. 라멜라 안에 있는 모세혈관. 그 안에는 구심성 혈관에서, 순서 중요하네. 구심성에서, 산소가 낮은 곳에서 산소가 높은 원심성 혈관 쪽으로 혈액이 흐르게 되어 있고, 그렇게 뭐가 일어난다? 기체 교환이라는 게 일어난다. 기체 교환에서 하는 역할은 요거겠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내 아가미에서 산소를 얻는,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좁아서. 내 아가미에서 산소 얻는 뭐 한대? 과정 나오네.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죠? 과정 나오면 항상 별표 쳐놓고. 자, 우선 이거 무슨 표지라고 그랬어? 과정 나오는 표지거든, 사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라고 똑같이 읽으면 되는 거지. 스텝 1. 어류의 입으로 물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물은 라멜라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반대 방향으로 사이를 흐른다. 자, 여기서 사실 작게 나누면 입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두 번째 단계 이렇게 나누셔도 되는데, 과정을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과학기술에서. 오늘만 연습할 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또 방향 이야기 할 텐데, 방향 이야기는 늘 선지 구성에 유리하니까 꼭 제발 2번, 3번 더 보세요. 꼭 체크해 두세요. 자, 물이 들어가. 이 물고기가 왜 그 수족관이나 뭐 되게 좀 큰 식당 같은 데 가면 잉어 막 풀어놓고 키우는 데 있잖아. 그런데 보면 물고기가 밥 안 먹어도 입을 이렇게 하잖아. 그치? 이거 할 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물을 쪽 빨아들이는 거야. 쪽. 물을 빨아들여. 그 물이, 이거 내가 물고기가 아니라서 쉽지가 않네. 여기쯤 아가미가 있을 것 같죠? 느낌이. 뭔 말인지 알지? 내가 물고기라면 여기쯤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팔락팔락 이러고 있을 것 같잖아. 여기가 아가미잖아. 아가미 안에 필라멘트 안에 라멜라 있고 그 안에 모세혈관 있는 거 알지? 그 모세혈관에서 혈액의 방향과 물이 들어가는 방향이 반대래. 그래서 라멜라 사이를 물이 쫙 흘러 들어간다는 거야. 물은 아마도 요 방향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물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오케이, 즉 동격. 라멜라를 가로지르는 물 흐름의 방향이 모세혈관의 혈류랑 상반되는 것인데, 앞뒤 완전 똑같은 말이지. 똑같은 말 넣었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고 선지 구성하겠다는 이야기니까 한 번 더 보라는 거야. 물의 흐름과 피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구나. 이런 역류 관계는 물과 혈액 사이의 기체 교환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오케이. 물과 혈액 사이의 기체 교환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도대체 물이랑 혈액이 기체 교환을 왜 해야 되는데? 물 안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으니까? 산소가 들어가 있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물이 라멜라를 만나면 아가미 모세혈관 속에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이랑 만나. 근데 산소는 산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압력 기울기에 의해서 확산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문 닫고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 애들 빠글빠글 앉아서. 그럼 산소 농도가 좀씩 떨어지겠죠? 문을, 저기 뒤에 있는 문을 팍 열어. 그럼 밖에 훨씬 산소 농도가 높겠지? 그럼 바깥에 있는 산소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 그래서 왜 아버지들 운전 오래 하시거나 어머니 운전 오래 하시면 고속 들어가면 위에 꼭 써있어. 창문 열라고. 문 닫아놓고 있으면 산소가 계속 없어진 농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창문 열어서 산소가 들어와야 깨끗한 산소가 들어와서 내가 맑아져서 잠이 있겠거든. 그런 거거든요. 그걸 확산이라 그래요. 산소 농도가 높을 경우에 산소 압력이 높아. 같은 말이래. 산소는 물로부터 라멜라의 모세혈관으로 확산되더라. 물에 많은 산소가 있고 숨 쉬고 나서 산소 이 압력이 떨어져 있는 피랑 마주치면은 여기 물 안에 있는 산소가 라멜라 모세혈관을 통해서 물고기 안으로 쏙 확산되더라. 되시겠나요? 그리고 물은
라멜라 표면을 계속 흐르면서 아직 산소를 얻지 못한 모세혈관을 다시 만난대요. 물로부터 아가미 모세혈관으로 산소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압력 기울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물속에 남아있는 산소가 라멜라를 따라서 계속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이제 내가 물이야, 너네가 지금 아가미에 있는 모세혈관들이야, 내가 쭉 들어가면서 마치 그 왜 유명한 운동선수로 하이파이브 양쪽으로 다다다닥 치면서 가잖아. 내가 너희랑 하이파이브 한번 칠 때마다 나한테 있는 산소를 너희한테 줄 수 있어. 근데 제일 처음 여기 앉아있는 쥐돌이 지순이한테 하이파이브 쳤을 때 내한테 있는 산소를 다 줬냐? 아니라는 거지. 남았어. 얘네 치고 또 뒤에 있는 뭐 연경이랑 지한이 하이파이브 치면서 또 주고, 그래도 남았어도 뒤에는 주고. 이해되시겠나요? 그렇게 해야 뭐가 좋아지니까? 효율이 좋아질 거 아니야. 물 한번 뻐끔 하는 것도 에너지 소모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에너지 소모를 했을 때 최대한 많은 산소를 얻겠다는 거죠. 효율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이 방법으로 물이 덮개를 빠져나가기 전까지 가능한 많은 산소가 물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이 된다. 결국 효율적으로 숨쉬기 위한 방법이겠죠. 오케이, 계속 가봅시다. 한편 이제 딴 얘기 하겠다는 거지. 어류가 물을 흡입해서 아가미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다시 내보내야 돼. 물을 계속 먹을 순 없잖아, 그지? 그럼 배가, 오케이, 내보내야 돼. 환수라고 하는데, 어류가 사용하는 환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으면은 또 하나 둘 정리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아가미 환수 방법은 입 펌프 방식이랍니다. 입 펌프 방식. 입과 덮개에 있는 근육을 써서 수압을 만들어서 한 방향으로 물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우리가 물고기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 될 테니까. 턱을 내려. 이거는 그게 뭔데 이렇게. 그 다음에 공간이 커지니까 압력이 떨어져. 그럼 물이 쏙 들어오겠죠? 압력을 낮춰서 펌프처럼. 그러면 입속으로 물이 쏙 들어와. 그러면 물이 들어왔으니까 입이 빵빵해져. 수압 때문에 입안의 압력이 높아졌어. 거의 동시에 덮개가 펼쳐지면서 덮개 공간을 확장해. 덮개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입안에 꽉 찼어. 그때 이걸 빡 열면 상식적으로 물이 어디로 빠져나갈 것 같아? 물로 빠져나가겠죠.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수압을 낮춰. 이때 덮개 공간을 확장하는 건 입 공간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수압을 더 많이 낮추니까 아까도 그랬어.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높았고 입속이 낮으니까 들어왔고 지금 입안이 높고 열었으니까 여기가 낮으니까 뒤로 빠져나가게 만들겠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물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덮개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딱 이동해. 그럼 입을 딱 닫아. 입 공간을 수축.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죠? 빵빵 수축하면 그러면 쭉 빨아들여 쭉 하는 힘으로 삑. 이해됩니까? 아, 이거 내가 물고기는 아니지만 그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란 프로그램에 눈으로 물 쏘는 아저씨 본 적 있으세요? 유명했는데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면 먹물을 코로였나 입으로나 마셔. 진짜로.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일로 먹물이 막 나와. 눈으로 찌익. 진짜야. 내가 봐봐, 찾아봐. 진짜 있어. 그래서 그분이 그 먹물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서 본인을 화가라고 소개하시는 분일 거야. 아마 내 기억이 그랬어.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은 여기로 물이 나가. 근데 그 느낌이 비쌀 것 같아. 빨아들여. 그 다음에 그 응가 쌀 때처럼 압력 이렇게 주면 압력이 나중에 이쪽으로 쭉 하고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진짜 있어. 눈으로 먹물 쏘는 아저씨. 진짜야. 그래서 아무튼 이때 입 뒤에 있는 가로막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뭔데? 물이 식도로 가는 걸 막아줘. 물이 식도로 가면 배가 계속 부를 거 아닙니까? 물배가 부르겠죠. 따라서 정리하네요. 수생동물은 물이 입속으로 들어와도 삼키지 않습니다. 왜? 얘가 막아주거든. 배부를 일이 없어. 아가미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쇼 빠져나가게 합니다. 정리하면 입 펌프 방식은 고요한 물 속에 있으면서 물을 입으로 쪽 빨아들여서 내보내는 방식이야. 지금 이게 첫 번째 아가미 환수 방법. 됐죠? 그러면 다음 문단은 당연히 두 번째 방식이 나와야 되겠지? 두 번째의 아가미 환수법은
입을 벌린 채 유영하면서 아가미를 통해서 빼내는 법. 이게 이제 생각해봐봐. 물이 빠르게 흘러. 그럼 내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했으면 물이 콸콸콸콸콸 안으로 들어와 줄 거 아니야. 내가 빨아들일 필요가 없지? 그거겠죠, 그거. 이 방법은 강제 환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펌프에 비해서 어때? 효율적이요. 왜? 안 빨아당겨도 되잖아. 에너지를 덜 써도 돼. 입만 벌리면 물이 알아서 콸콸콸. 이 방식도 에너지 소모가 필요로 하지만 유영하거나 또 흐르는 물을 맞아서 제자리에 머무르기 위한 근육 활동만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이 이 펌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거는 꼭 알아둬야 되지. 에너지 소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 헤엄만 치면 되기 때문에 이 벌리면 알아서 물이 들어와줘. 많은 어류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쓴대요. 그래서 정체된 물일 때는 뻐끔뻐끔 해서 이 펌프를 쓰다가 내가 빠르게 헤엄을 치고 있거나 물살이 빨라지거나 하면 방식을 강제 환수로 바꿔. 이게 더 효율적이니까. 하지만 참치 같은 애들도 있는데 참치는 왜 제가 이 뭐 유튜브 같은 거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보는데 참치는 그래서 모치인데 계속 움직여야 된대. 그렇다고 해요. 얘네는 강제 환수만 한다는 거니까 가만히 서가지고 뻐끔뻐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숨 쉬려면 꾸준히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쉼없이 유영을 해야 된답니다. 자, 이 펌프 방식이나 강제 환수 방식은 모두 관류 체계로 신선하고 산소가 많은 물이 아가미랑 접촉할 수 있도록 물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체계입니다. 자, 이거랑 다르게 EJS네 아까 있었던 육상생물들, 우리 육상동물들은요 허파에서 폐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체 교환을 위해서 간만 환기라고 부르는 방법을 쓰는데 이거는 공기를 들이쉬었다가 탁한 공기를 내뱉는 방법. 그래서 어류의 환기에 비해서 훨씬 효율이 떨어진대요. 덜 효율적이에요. 어류는 관류 체계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물의 밀도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생각보다 많이 쓴답니다. 우리 그냥 숨만 쉴 거면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우리 뭐 안 해도 되잖아. 뭐 뛰어야지 숨을 쉴 수 있다거나 입을 뻐끔뻐끔 해야 된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에너지 소모량이 적네. 근데 얘네 소모량이 많아. 왜? 일단 물도 계속 헤엄쳐야 되고 또 물이 온도가 바뀌어서 내가 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있었죠? 문제점들? 그런 게 많아서 에너지 소모가 크대. 공기로 숨을 쉬는 우리들은요 고른 숨을 쓰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꼴랑 1에서 2%. 그거에 비해 어류들은 아가미를 통해서 효율이 좋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대사율이 무려 우리보다 10배가 높다 이거야. 이는 수생동물이 호흡이라는 필수 활동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래.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었습니다. 요번에 과학기술이 뭐 엄청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요. 초반부는 그죠? 좀 쉬다가 과학기술 4, 10분에 들어와서 하겠습니다. 괜찮다고. 근데 참 다음 잘 치면 되지. 가봅시다. 자, 여기가 몇 페이지죠? 181페이지 과학기술 4. 생명과학 선택하는 사람 혹시? 한 명밖에 없어? 너 생명 아니잖아. 다 문과라고? 화요일 문과반이었나? 저번 주에도? 네. 너 이과야? 저도 이과요. 너 이과라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1908년에 조지 하디랑 독일 의사 빌헬름 바인베르크가 각각 독립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에 기초한 수학적 모델을 제시했대요. 멘델의 유전 법칙 들어봤죠?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들어는 봤죠? 자, 하디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 실제 인구 집단에도 성립이 되느냐? 이게 궁금해서 집단 내의 두 대립 유전자 라지 A랑 스몰 A 요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잘못 쓴 게 아니다잉. 라지 A, 스몰 A 얘네가 전체 유전자 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P와
Q로 설정했다 이랬는데 제가 이거 나오면 빨리빨리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생각했어야 되는 건 P는 전체 유전자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바꾼다? 전체 분의 A 이렇게 되겠죠? Q도 역시나 보자마자 전체 분의 스몰 a 이렇게 바꾸시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안 하면 수능 당일에 하려고 그러면 이상해져요 생각이. 그래서 빨리빨리 연습 좀 해야 돼. 자, 그 후에 무작위 교배를 했을 때 유전자형 빈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바인베르크는 인구 집단의 유전 형질 분포를 분석해서 두 대립 유전자가 무작위 결합을 하면 세대를 거쳐도 유전자 구성 비율인 유전자 빈도가 이 유전자의 구성 비율인 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설을 제시했어요. 그는 자료 분석을 통해서 유전 질환의 발생 확률 예측 가능성을 제시했고요. 실제 통계랑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의 가설이 맞다는 걸 확인했어.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뭔 말이야? 이 유전자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이 말인 거지. 세대가 거듭이 되어도. 이런 수학적 모델과 집단 유전학적 분석이 결합한 결과가 바로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이래.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는 이거죠. 오케이, 가봅시다. 1문단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요거 빠르게 변형하는 거. 문제 풀기 위해서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셨어야 된다. 갑시다.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은 다음 조건이 보세요. 모두니까 전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전부 다 들어가야 돼요. 넘버 원. 집단의 크기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이유는 작은 집단은 우연한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 빈도가 무작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많아야 되고. 두 번째, 교배가 무작위로 있어야 됩니다. 만약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 유전자끼리만 선호하는 교배가 되면 세대를 거치면서 그 평형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세 번째, 새로운 돌연변이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겨버리면 기존 유전자의 빈도가 바뀌죠. 내가 궁금한 건 라지 A, 스몰 a만 궁금한데 뭐 B가 생겨, C가 생겨 이러면 깨져버리잖아. 오케이. 다음 네 번째, 내부에서 들어오는 이입, 원래 있던 애가 나가는 이출 같은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입은 외부 유전자가 들어오게 되고 이출은 내부 유전자를 소실시키니까 양쪽 모두 집단 내 유전자 빈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네, 자연 선택이 없어야 돼. 그건 뭔 말인데, 특정 유전자형이 생존이나 번식에 유리하면 걔네만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나중에 당연히 세대를 거치면서 점차 걔네들의 빈도만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이 문단은 조건을 나열했습니다. 5개. 그리고 요게 단 하나도 빠지면 안 돼, 그지? 모두라 그랬어, 전칭. 자, 그림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흑판이라서 색깔이 반전돼 있거든요. 근데 마침 이게 맨 밑에 여기가 흰색이어야 되지, 여기가 깜장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색깔이 좀 반전되니까 헷갈리면 책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 위가 여기가 까만색이야 얘들아, 여기가 흰색이야. 색깔이 좀 그렇다. 자, 가겠습니다. 그림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나비 개체군에서 두 대립 유전자 A와 여기 라지 A가 돼야 되죠. 라지 A가 각각 전체 유전자의 빈도 0.7과 0.3을 가져요. 합치면 1이지. 세대 간의 유전자형 분포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세대에서 라지 A 유전자는 동형 접합이래. 동형이니까 같은 거 두 개여야 돼. 그래서 똑같은 라지 A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우성형이라고 했을 때 라지, 밑에 나오겠지만 열성형이라고 하면 스몰 a, 이렇게 두 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AA, 라지 A 이렇게 돼 있는 게 총 490마리라고 그림에 보여져 있고요. 그리고 얘가 한 마리에 AA 이렇게 두 개 들어가는 거니까 총 한 마리에 A가 두 개 있는 거지. 그래서 490마리에 두 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총 980개.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 색깔이 푸르스름한 나비는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총 420마리니까 420마리의 라지 A는 각 한 개씩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곱하기 한 개씩 해서 총 420개 다 넣으면 총 라지 A는 몇 개? 1400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라지 A 유전자가 아니라 스몰 A 유전자라고 돼야 되죠. 스몰 A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 개체에서 한 개씩 갖고 있을 테니까 총 420개.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흰 색깔 나비, 얘입니다. 흰색 나비는 한 마리에 스몰 A를 2개씩 들고 있잖아. 근데 총 얘네가 몇 마리? 90. 그러니까 90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총 180. 그러면 총 전체 스몰 A 유전자 개수는 600개 이렇게 되는 거네. 됐죠? 그러면 이 개체군은 총 몇 마리? 1000마리. 개체 하나당 2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전체 유전자 개수는 2000개. 아까 그러면 우리 P, Q 했던 거 기억나죠? 그대로 숫자 집어넣으면 돼. P는 전체분의 A 개수, Q는 전체분의 스몰 A 개수. 그러면 2000분의 1400, 2000분의 6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막 숫자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하면 아까도 말했잖아. 쫄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국어 뭐 미적시키고 이런 게 아니잖아. 좀 기백하는 시간이 아니잖아. 그냥 숫자 집어넣는 거야. 지금 했는 거 곱하기랑 분수로 보내는 거 밖에 없었어요. 그죠? 2000분의 1400을 계산하면 0.7, 2000분의 600은 계산하면 0.3. 집단 내에서 모든 개체는 반드시 라지 A 아니면 스몰 A 중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P 더하기 Q는 1. 오케이. 이 유전자 빈도를 바탕으로 유전자형 빈도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동형이고 우성형이면 라지 A, 라지 A죠. 이 A를 부모 양쪽으로부터 전부 다 받아야 되니까, 봐봐. 따지면 이런 알고 있을 테지만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혹시나 모를 수 있으니까. 아빠, 엄마 한 개씩 받아서 하나의 개체가 또 생겨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A를 갖고 싶으면 아빠한테도 라지 A 받고 엄마한테도 라지 A 받아야 되는 거지. 됐지? 한 개 받을 거야. 오케이? 또 내가 이 형질이면 아빠한테 라지 A 받고 엄마한테 스몰 A 받아도 되고, 아빠한테 스몰 A 받고 엄마한테 라지 A 받아도 되죠? 내가 요렇게 태어나려면 둘 다 한테 스몰 A를 하나씩 받아야 돼. 오케이? 잠깐만, 연습. 아빠가 요렇고 엄마가 이거야. 그럼 자식은 어떻게 태어나?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빠한테 요거 받고 엄마한테 요거, 아빠한테 요거 받아도 엄마한테는 요거밖에 못 받아. 아빠한테 요거 받고 엄마한테 요거, 아빠한테 요거, 엄마한테 요거. 이러면 얘가 태어나는 거는 무조건 푸르스름한 나비거나 흰색 나비밖에 안 되는 거지. 알죠? 요거 혹시 모를까봐 간단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오케이, 다시 돌아가서 내가 라지 A 2개로 태어나려면 아빠한테도 라지 A, 엄마한테도 라지 A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확률을 계산해 보면 0.7에 제곱해서 0.49. A가 0.7이었잖아, 확률이. 그지? 그리고 라지 A, 스몰 A 요거는 봐봐요. 아빠한테 요거 받고 엄마한테 요거 받고 또 아빠한테 요거 받고 엄마한테 라지 A 받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똑같이 얘란 말이지, 쓸 때는. 그지? 그러면 계산해보면 한쪽에서는 라지 A 받고 한쪽에서 스몰 A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0.7 곱하기 0.3 더하기 0.7 곱하기 0.3 이거 뭐야? 이거 아빠, 이거 엄마, 이거 엄마, 이거 아빠, 요런 거죠. 계산하면 0.7 곱하기 0.3에 다시 2를 곱하면 되는 거지. 0.42 이렇게 되는데, 친절하게 계산을 다 해줬습니다. 계산하라고 안 그러네. 친절하네. 마지막 동형 접합인데 열성인 경우, 그러니까 스몰 A가 2개 나오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스몰 A 2개는 0.3의 제곱, 엄마한테도 스몰 A, 아빠한테도 스몰 A. 0.3의 제곱하면 0.09. 그래서 P 제곱, 아까 어디 있었죠? 0.49. 이 PQ, 아까 어디 있었냐? 0.42. 그 다음에 Q 제곱, 0.3의 제곱, 0.09. 다 더해도 1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처럼 유전자의 빈도가 유지가 된다면 다음 세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 그게 뭐다? 바디 하인베르크 병형 상태가 유지되는 거다. 됐죠? 오케이, 어려운 거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러면 뭐 하면 되냐?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됐어. 다 됐어. 자, 가봅시다. 마무리해 봅시다.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은 다양한 분야에 씁니다. 예를 들어주는데
유전 질환의 경우 특정 유전자가 2개 다 있을 때 질병이 나타나는 열성 유전병에 대해서 해당 유전자를 하나만 갖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대.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있는 이 보인자면 병에 걸린 거야, 안 걸린 거야, 지금? 안 걸린대요. 티는 안 나. 티는 안 나는데 내가 갖고는 있는 거지. 만약에 그래서 우연히 나도 보인자고 보인자인 지순이랑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걔는 나도 정상, 내 아내도 정상인데 둘 다 만약 보인자인 경우에는 태어난 아기는 이 유전병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마침 하나하나 받았을 때 그 인자를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오케이? 되죠? 이해되시죠? 그럴 때 쓸 수 있고요. 이는 질병의 실제 환자 빈도와 같이 계산이 돼서 해당 유전자, 그러니까 그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멸종 위기에 있는 종의 개체군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 분석을 할 수 있고 유전자의 구성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또 가족관계 판단할 때 친자가 공유하는 유전자가 우연히 남에게서 나타날 확률을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으로 계산해서 친자 확률이 뭐 99%입니다. 뭐 이런 거 확인하잖아.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99%인데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기야 있겠지만 확률이 굉장히 낮죠. 확률이 굉장히 낮지. 마침 우연히 대한민국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검사를 했는데 남이 아닌 누구를 데려서 키웠는데 그 유전자형이 99% 일치 확률은 너무나도 떨어지니까 가족이 맞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마지막 또 법의학에서 쓰는데요. 실제 인구 집단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을 완벽히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안정적이면 근거로 쓰는데 범죄 현장에서 DNA 샘플 딱 수집했어. 그거랑 용의자 DNA가 일치해. 그때 뭐 확률이 뭐 90%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물론 10% 아닐 확률이 있겠지만 이 넓은 지구에 마침 그 장소에서 네가 있었던 게 목격이 됐는데 너랑 90% 일치하는 용의자의 그 샘플이 나왔다면 이게 네가 아닐 확률이 얼마나 낮을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고로 네가 범인이다.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이 일치가 우연에 인한 것일 확률이 너무나도 낮다는 걸 증명해서 해당 DNA가 너다 혹은 네가 아니다 이런 것을 입증하는 과학적인 증거로도 쓴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뒤에 인문예술 연강하는 사람 좀 쉬다가 인문예술 때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